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을 파는 남자 백건필입니다. 자, 퍼펙트 자소서 1000편의 자소서를 분석하고 추출한 대입 자기소개서 합격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공립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었고요. 주로 이제 고3 단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첨삭을 해줬어요. 그리고 입시 지도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퍼펙트 자소서라는 책을 엮어서 낸 거고요. 그때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제 본명을 쓰지 않고 요 안시우라는 제 필명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팔렸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이 되는 실제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을 어떻게 쓰는지를 오늘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2022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기존하고 똑같은데 하필 내년부터 바뀌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1번 문항인 학업 경험하고 학습 경험하고 2번 문항인 교내 활동이 합쳐져서 1번 문항으로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 문항이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진로랑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이거 1번만요, 기존에 1번. 그리고 교내 활동, 이게 2번이죠.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쳐진 것 뿐이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3번 항목이 이제 2번 항목이 됐고요. 타인과 공동시 위한 거, 그 다음에 자유문항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이 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줄었다 빼고는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기존에 2021학년도 버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요 주근깨 공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 첫 문장을 쓰기를 어려워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움 극복하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게 주근깨 공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근깨라는 것이 주장, 근거, 깨달음이 앞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문항에서 뭔가를 물어봤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일단 주장을 하고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근거로부터 깨달은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밝혀주면은 한 편의 글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구조인지 한번 실제 예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학과를 지원한다고 가정해 봤고요. 핵심 역량은 논리력하고 의사소통 능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장.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2학년 때 도서관 활동을 통해 독서 토론을 하고 독서 행사를 주최하며 논리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종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번 항목, 교내 활동 경험에 대해서 묻는 그런 항목에 대한 답변이 되겠네요. 자, 근데 주장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거 활동했습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근거. 자, 근데 근거도 그냥 뚝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해결과 결과로 세분화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도서관 활동 내용이죠. 처음에 도서반 2학년 부장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활동이 없이 소위 스펙을 채우기 위한 명목상의 부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문제였죠. 자, 그럼 해결해 갈게요. 해결. 자, 해결을 하는데 왜 해결을 하냐? 그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도서관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방법이죠? 2주일에 한 권씩 추천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독서 토론회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한 학기에 한 번씩 독서 감상문 100일장을 열어서 친구들의 참여를 독려한 한편 학년 말에는 지역 문인들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인 자신의 활동 내용이 이렇게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활동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결과, 이게 이제 외적인 변화죠. 그 결과 지원자가 없어서 사라지기 직전이었던 도서반이 대기 인원을 받을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전교생의 도서 대출 건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결과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외적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거였죠. 문제 해결 결과. 자, 마지막 깨달음. 자, 이러한 독서 토론,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이 깨달음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적 변화로서의 깨달음,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내 지원 학과와의 관련성인 거죠. 자, 내적 변화부터 볼게요. 무엇보다 소중했던 점은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기적인 독서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서 감상문 100일장과 지역 문인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부원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이런 문제 해결 능력과 깨달음이 왜 필요한 거겠어요? 내가 지원하는 이 외교학과에 내가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마지막에 미래의 포부 또는 학과 연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논리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 외교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서유와 같은 협상가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중국의 급성장과 더불어 급변할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이익을 지켜나갈 리더로서 험난한 역사의 파도를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죠. 이런 별거 없죠. 그러니까 못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군께, 주장, 근거, 깨달음, 그리고 안에 있는 문제 해결 결과, 내적 변화, 학과 연관성 이렇게만 지켜주면은 어떻게 써도 한 편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체적인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문항 1번입니다. 자, 학업 경험을 쓰는 법. 자, 이게 문제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는 건데, 이러한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과 성실성을 알고 싶다. 이게 이 질문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나의 문제 해결 능력과 나의 어떤 성실성, 끈기, 인내력 이것을 어필하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배우고 느낀 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뭐해서 영어 단어 하루에 100회씩 외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뭘 배우고 느꼈냐, 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등급이었던 수학이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이건 이 결과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과정을 말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 해결 능력 볼게요. 이게 뭡니까? 학업을 내가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요거 써주면 됩니다. 요걸.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행동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가운데 있는 행동이죠. 왜? 이게 행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성실성.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지속성 있게 학습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도 꾸준히 상승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예문.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1학기 내내 수학 성적이 3등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EBS를 꾸준히 시청했고 결국 2학년 말에 2등급까지 향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일로 계기로 저는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하잖아요. 10명 중에 7명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게 잘 쓴 줄 알아요. 왜냐면은 이제 선배들 거나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썼거든. 자, 이거는 잘 쓴 자소서가 아닙니다. 왜냐? 결과만 있지 과정에 배우고 느낀 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도 구체적이지 않죠. 성실성도 딱히 드러나 있지 않죠. 자,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B. 자, 1학기 내내 수학 성적이 3등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문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한 채로 문제풀이만 반복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EBS를 시청하면서 기본 개념을 숙지하면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 기본 개념을 다졌습니다. 이게 이제 노력했던 행동 방법입니다. 과정이죠. 자, 그 결과
2학기 말에는 수학 성적이 2등급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결과죠 이제. 자,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이 나와야겠죠.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뭔가 알게 된 거죠. 또한 최선을 다한 꾸준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앵무새처럼 뭐뭐를 배우고 뭐뭐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표현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자신감도 얻게 됐습니다. 깨달았습니다에 다른 좀 변화를 준 문장인 거예요. 자, 이러한 깨달음과 자신을 바탕으로 국어와 영어 과목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 좀 곁다리로 좀 어필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얼마든지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잘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단편적인 것만 썼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더 세분화된 것들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이 학과 연관성이에요. 아니, 어떻게 학과 연관성을 드러냅니까? 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과목의 학업 경험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영문학과에 지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깨달았던 그 학습 경험을 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말해주면 더 좋겠죠. 연관성이. 자, 그런데 이게 좀 딱딱 들어맞으면 좋은데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 학과를 지원하고 싶어. 근데 고등학교 때 마케팅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때는 약간 애들로 가는 거예요. 자,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카피라이팅을 하고 글을 써야 되니까 문학적인 감수성과 어떤 언어적인 센스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가장 관련 있는 과목이 뭡니까? 국어 과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원학과에 딱 맞는 과목이 없을 때는 지원학과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과목의 학업 경험을 쓰는 거예요. 또는 지원학과를 쪼개서 각각의 분야랑 관련된 학업 경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국어교육과를 지원하고 싶어요. 선생님 되는 거죠. 국어교육과. 그런데 국어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국어와 교육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국어를 위한 대비로 국어 과목 공부한 학습 경험을 써주면 되고, 교육이니까 남을 가르쳐준 거죠. 뭔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멘토링, 내 친구를 또는 후배를 가르쳐줬던, 내가 멘토링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합적인 학과는 쪼갠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직접적이었는데, 이제 지원학교를 쪼개서 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업 경험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공학과다. 얘는 쪼개도 딱 맞는 과목이 없어. 우리가 환경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학 안 배우죠. 이때는 환경이나 공학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과목을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다. 그러면은 환경에 대한 걸 잘 다루려면은 생태계를 알아야겠지. 그럼 생태계랑 가장 관련 있는 과목이 뭘까? 지구과학 또는 생물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공학. 자, 공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공학을 잘 알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과 가장 관련 있는 과목을 보겠어요. 수학이겠죠. 이렇게 쪼개서 간접적인 과목으로 어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지원학과랑 딱 맞는 과목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학과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그 과목이 키워드로 연결되면 된다는 겁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해당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키워드예요.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겠죠. 자,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교육학과의 이제 학업 경험이에요. 자, 1학년 때 독서 토론 대회 참가하며 농업 경제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육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제3세기의 기하 문제는 가축이 세계 곡물의 절반을 먹어치우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 뭔가 문제가 발생했죠.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농업 경제학 개로선을 통해 세계 농업 구조의 발달사를 공부하고, 구체적인 이제 행위 과정입니다. 식량 수급 정책과 농업 보호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식품경제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해결 과정이 1, 2, 3 좀 다채롭게 여러 각도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논문을 찾아보면서 곡물 이동 그래프와 수치, 곡선 등을 공부하고, 이중국 교수님의 경제학 개론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경제학 개념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교내 독서 토론 경진 대회에서 저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게 이제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온 거죠. 저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대팀의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박하고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적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주장, 근거, 결과, 결과, 그다음에 이제 깨달음, 이렇게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깨달음이 나올 차례죠. 깨달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학문적인 의문이 생길 때는 비록 상대가 책의 저자일지라도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찾고 종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은 점이 마지막 단락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문도요, 전형적인 주근깨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천재면 이제 500자 500자 나누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자세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원학과랑 관련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 경우 이렇게 제가 알려드려도요, 여러분 막상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헤매요.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또 제가 해주는 팁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 합격 수기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혼자 쓰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제 글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미 원하는 학교에 붙었어. 합격을 했다 가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후배가 물어보겠죠. 선배님, 어떻게 공부해야 그 대학 그 학과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겠죠.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고, 국어는 어떻게 공부했고, 블라블라블라 말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이미 합격을 했고 공부의 비결을 물어보는 후배에게 한 수 알려준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합격 후기처럼 쓰면 좋은 학습 경험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예문들은 어디에 있느냐? 뭐 베르타스 알파라든지 EBSI 이런 입시 사이트에 보면은 합격 수기란이 있어요.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의 합격 수기를 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공통문항 1번 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학습 경험을 묻는 겁니다. 자, 꿈은 때때로 사람을 가보지 못한 길로 이끕니다. 저는 시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다는 꿈을 추구하며 새로운 길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시 창작 때문에 확보하기 힘들었던 학습량을 늘리고자 항상 반에서 가장 먼저 등교해서 공부했습니다. 성실한 태도는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고 국어와 현대문학 과목에 점수가 오르면서 교내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과정과 결과. 한국 고전에 대해서는 영어 교과 담당이신 원어민 선생님께 소개하고 싶어서 사전을 뒤져가며 설화들을 설명하였고, 덕분에 영어 교과와 전공 창작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과. 자, 때로는 남들과 함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내가 혼자 탐구했던 거, 그 다음 단락은 남들과 뭔가 함께 했던 협업 또는 뭐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 이렇게 되겠죠. 방과 후 교내 예술토론 동아리에서 창선 가미록에 나타난 서사 구조를 발표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항상 구체적으로 대충 토론했습니다. 떼우지 말고 뭘 가지고 토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자, 또한 교내에 세계문학 세미나를 열어 작품 속 주제를 현실 사회 문제와 연결지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가장 중점적으로 한 활동은 교내 창작 수업이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참가를 했는지, 단어 노트를 작성하며 매일 주어진 단어와 관련된 시적 문장을 3줄 정도 적었고, 아주 구체적이죠? 이 과정을 통해 뭘 배웠을까요? 사물의 깊고 풍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적 대상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사물을 오래 연결지어 오랫동안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자, 모든 반대는 언제나 서로 맞닿아 있다는 생각에 갓 잡은 돼지의 뜨거운 뱃속을 피어나는 동백꽃 무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을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거 여러분 지어내면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남들이 가지 못한 저만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관찰력 향상을 위해 친구들과, 이거는 뭐예요? 이제 교내 활동 이외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들과 철고촌이나 수목원 등 시의 배경으로 쓸 장소를 탐방하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2학년 때 부산 용호동 철고촌을 방문하고 쓴 시 철고촌의 고양이는 학생의 날 기념 교내 100일장에서 장원을 수상하며 학교의 수지에서 3년 동안 학과 대표로 시낭송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어떤 결과에 해당이 되겠네요. 항상 과정과 결과가 드러난다. 이렇게 시를 향한 열정을 묶어서 자꾸 시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지원 학과가 국어 국문학과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시를 향한 열정을 묶어서 2학년 때는 봄내라는 제목으로 한 권의 문집을 출간했습니다. 비록 정식 출간은 아니었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 시집을 친구들이 읽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앞으로 걸어야 할 문학의 길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학과 연관성이 드러나 있네요. 자, 이걸 좀 분석해 보면 각 단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남들보다 이른 길을 간 적도 있다. 뭔가 성실성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일찍 등교해서 뭐 하는 거니까. 남들과 함께 길을 걸은 적도 있다. 뭐 협업 능력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만의 길을 간 적도 있다. 어떤 예술가적인 고집스러운 면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 개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요 길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아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자기소개서 치고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표현이. 만약 이게 다른 학과였다면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국문학 같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또 용서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의 마무리를 봐도요,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인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일 앞에 나왔던 꿈은 때때로 사람을 가보지 못할 길로 이끕니다 라는 이 첫 번째 문장과 호응을 이루는 거죠. 물론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처음과 끝이 만나는 거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인 센스도 가미해 주는 거죠. 자, 공통문항 2번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이것도 뭐예요? 이제 과정을 중심으로 쓰라는 거예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 허락을 받고 참여하는 활동은 포함됩니다. 네, 1500자네요.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이 교내 활동 지금 묻는 거잖아요. 이 교내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과 우리 학교에 맞는 애인지 알고 싶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열정,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데 너 정말 전공이 맞는 애니? 라는 거를 이 교내 활동으로 알고 싶다는 거죠. 또 너 열심히 했어? 이걸 통해서 이 학문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한 열정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문항 2번이 지원학과랑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항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1500자다 보니까 500자씩 쪼개면은 에피소드를 3개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어요. 꼭 3개를 다 써야 됩니까? 2개 쓰면 안 됩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1500자를 한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끼깔나게 써도 괜찮습니다. 단 1500자를 주고 또 이제 질문이 뭐라고 물었어요?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니까 맥시멈 3개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웬만하면 3개 쓰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3개 써라. 그러니까 3개를 쓸 수 있는데 2개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또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전 도대체 3가지를 못 쓰겠습니다. 2개 쓰고 나면 땡이에요. 더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2개 쓰는 거지. 대신에 잘 써야죠. 그러니까 베스트는 3개를 다 잘 쓰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은 2개를 쓴다. 750자치. 대신에 치밀하게 잘 쓴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법입니다. 자, 이제 공통문항 2번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좀 분량이 또 많잖아요. 1500자니까. 자, 에피소드 3개면은 500자씩 이제 3개를 만들어야 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교내 활동을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진로를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의 총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쓸거리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학급 1인 1역이라든지 청소당번, 뭐 급식 당번까지 끌어올 수가 있어요. 국문과나 문천과 지망 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소설 블로그에 올린 거나 작품집을 인수해서 학교 축제 전시한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예요?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지. 왜? 교내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거 좀 엄격하게 교내 활동을 잘라주고, 학교 축제는 괜찮아요. 교내 활동이니까. 교회 활동은 좀 자제해 달라라는 거예요. 괜히 이게 또 이제 스펙 쌓기 경쟁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거두절미하고 국어교육과를 지원한다 라고 가정하고 교내 활동과 쓸만한 예를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 왜 국어교육과입니까? 좀 저한테 좀 익숙한 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저라면은 이렇게 내용을 생성하겠습니다. 뭐 저 때는 무슨 자기소개서 쓰고 대학 간 건 아니지만 활동 영역을 나눠볼게요.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거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자유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해서 다 쪼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해가지고 각각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다 뽑아보는 거예요. 시화전, 졸업식 낭독, 일일 체험, 토스토론 동아리 활동, 동아리 페스티벌, 동아리 회장, 멘토링 봉사, 양로에서 뭐 책 읽어드리기 봉사 활동. 설거지보다 책 읽는 게 낫죠. 국어교육과니까. 그죠? 진로에서 뭐 작가 인터뷰하기, 작가한테 편지 쓰기. 뭐요? 어떤 활동이 되는지 간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만 쓰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있겠어요? 뭐 개인적인 자질을 발휘해서 성과를 낸 거, 뭐 개인 문집, 뭐 이런 거. 친구 가르쳐줘가지고 친구의 국어 성적이 오른 거. 왜? 친구한테 국어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교육과는 관련이 있겠죠. 또 관심 활동 심화시킨 거, 뭐 슬쩍 활동하면서 뭐 확대해 나간 거, 미술 동호회에 협력해가지고 웹툰을 시작한 거, 기타 등등등. 그 밖에도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경험 융합한 거라든지 일반적인 활동이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활동이라도 지원자한테 의미가 있었던 경험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1인 1역 학급 추석부 관리가 도대체 국어교육과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죠. 학생들한테 국어를 가르치려면 뭔가 교육자로서 책임감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역할을 충실했다는 걸 통해서 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선생님이 돼서 애들 가르치려면은 아이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뭔가 좀 소통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줬다라는 것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배려심 또는 소통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공통문항 2번은요 여러분 조금만 정줄을 파면 이 분량 안배 실패합니다. 그래서 분량 안배나 단락 구성 여러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한번 수정전 예문 볼게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뭐 폐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중략하고 벽화 그리기에서 경험을 발판 삼아 학교 환경미화에 동참해서 지저분한 창고에 페인트를 칠하고 문양을 그려넣었습니다. 다 뭐예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결과만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 이런 활동에서 보여준 미적 감각을 인정받아서 땡땡 교육예술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캠프에 지원하여 건축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결코 잘 쓴 자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중량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이런 게 막 끝도 없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읽기가 엄청나게 지루하죠. 토하고 싶어 읽다가. 입학사정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게 수정 후에요. 딱 봐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디자인은 아름다워. 디워. 옛날에 나왔던 영화 제목이에요. 뭔가 이것도 소제목을 넣어서 좀 센스를 보여주는 거죠. 재치를. 자, 디자인 동아리 디워에서 활동하며 동아리 이름입니다. 동아리 이름. 디자인은 아름다워 줄여서 디워예요. 복화 그리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주장. 이 활동을 통해 교내에 흉하게 방치된 창고를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일러스트를 그려 넣어서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나와야지. 이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이 우리의 생활을 얼마든지 아름답고 편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 자, 중간에 중략이 있지만 이걸 다 써주면 이게 한 500자 나옵니다. 중간에 생략을 안 해주면. 밑에도 마찬가지. 다 이런 식으로 주근깨 공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지 않더라도 어때요? 딱 봐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왜? 에피소드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카테고리별로.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이 세 개의 에피소드가 모두 디자인 학과라는 우리 지원 학과랑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의성을 중심으로 지금 쓴 건데 동아리 활동, 뭐 협력 활동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개인 활동으로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가 모두 다 동아리 활동이다. 이것도 뭔가 좀 다채롭지가 않죠. 그래서 좀 일부러 좀 찢어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통문항 2번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에피소드랑 지원학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주목해 볼게요.
자, 물 한 모금 먹고 왔습니다. 자, 이게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자, 국어 교육학 갑니다. 이게 이제 500자씩 이제 1500자 3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거죠. 유혹하는 멘토링. 자, 고2 때 친구에게 국어 멘토링을 하며, 자, 국어 교육과예요 지금. 뭔가 알려준 가르쳐준 이제 경험을 말하는 거죠. 국어 멘토링을 하며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장이죠, 주장. 자신의 주장. 친구는 국어에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리고 멘토링에 불참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자, 문제 발생했죠, 문제. 자, 해결해야죠, 이제. 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 원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집을 과감하게 접고 대화와 토론으로 기초 개념 및 독해력부터 다졌습니다. 친구의 질문에 성실과 답해 주었고, 저도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여쭤보고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거죠. 그 결과, 자, 결과가 나옵니다. 항상 문제, 원인, 해결 과정, 결과. 그 결과 친구는 점차 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기말고사 국어 성적이 2등급이나 향상되었습니다. 덕분에 친구와 저는 멘토링 성적 우수자로 표창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자, 또 뭘 깨달았을까 이제. 자, 이거는 외적 결과였고요. 내적인 결과도 있어야겠죠. 말은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멘토링한 경험으로 학습에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사로서의 깨달음인 거죠 이제. 자, 마지막은 뭐예요? 학과 연관성. 나중에 국어 교사가 된다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참여식 수업으로 말이 스스로 물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과 연관성. 그러니까 아주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 구조를 말해주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쓴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알고 보면 정말 기계적일 정도로 주장하고 근거하고 깨달음하고 학과 연관성 나오고 이렇게 쓰여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 소설 네트워크. 소셜이 아니에요, 소설입니다. 자, 국어 교육과입니다. 잊지 마세요. 평소부터 소설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1부터 고3 1학기까지 소설 창작 동아리 소설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체계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장이죠. 그러니까 너 교내 활동 뭐 했고 거기서 뭘 배웠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한마디로 딱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장을 입증해야겠죠. 처음에는 무엇부터 할지 엄두가 안 나서 몇 시간 이후 빈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의욕적으로 시작해도 얼마 못 가 스토리가 꼬이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뭐예요? 문제가 발생했네요. 문제가. 지도 선생님께서 우선 신문을 읽고 여러 사건들을 결합해서 내용을 생성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해결 과정에 나오는 거죠. 그 후 줄거리를 먼저 만들고 줄거리를 바탕으로 장면을 나누어 각 장면을 시나리오처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설을 하면 한 편의 단편소설이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소설을 써나갔던 그 중간 과정을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늘어져도 안 돼. 그러면 글이 늘어집니다. 깍 할 말만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과정을 말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이러한 방법이 거추장스러웠지만 1년 동안 두 편의 단편소설을 완성하자 체계적인 창작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점이 나오는 거죠. 깨달은 점이. 부원들은 각자 창작한 소설을 모아서 작품집 페이크북을 발견했고, 소설 네트워크 페이크북, 뭔가 떠오르죠? 페이스북. 일부러 그런 네이밍을 제가 좀 쓴 겁니다. 학교 축제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건 외적 결과죠. 소설 창작 동아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창작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느끼고 깨달은 점. 또한 학생을 지도할 때는 이게 뭡니까? 학과 연관성이죠? 국어교육과니까요. 무작정 활동 먼저 시키는 것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지도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학과 연관성이 나왔네요. 자, 이거 내친김에 한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36개의 마음의 창. 고1부터 고2 2학기까지 진행되었던 1년의 책 30권 읽기의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고력을 확장하고 인내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장이죠. 그러니까 너 무슨 활동했니? 이런 활동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각종 학교 행사로 인해 규칙적인 독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네요. 문제가. 또 혼자서만 책을 읽다 보니
갈수록 동기가 적어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 1, 문제 2.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한두 권씩 꾸준히 독서했습니다. 아, 자투리 시간 활용이라는 해결책을 썼구나. 자, 또 뭘 했을까? 읽은 내용은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감상문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고 친구에게 추천했습니다. 아, 글을 써보고 친구랑 공유를 했구나. 무엇보다 월 2회의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토론으로 사고력을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야겠죠? 결과. 이렇게 1년 동안 36권의 책을 읽고 교내 최대 대출 독서왕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자, 외적 결과죠. 자, 이제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내적 결과가 나올 차례죠. 아주 그냥 공식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하종관 선생님의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를 읽고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 배우고 깨달은 점이죠.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을 읽고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배우고 깨달은 점. 자, 마지막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이제 학과 연관성이죠. 책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마음의 창을 열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어교사, 미래의 국어교사로서의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네요. 자, 공통문항 3번입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자, 이런 문항이 나타나죠.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왜 묻는 거예요? 그 학습 경험이라든지 교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죠? 문제 해결 능력, 성실성, 또 뭘 알았어요? 학과 연관성, 적합성이죠. 또 뭘 알았죠? 뭐 열정, 이거 알았잖아요. 이것들은 모두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자, 3번 항목은요, 이걸 왜 네가 남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니?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지원자의 인성과 사회성을 알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학과 연관성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단, 이 사회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공동체 속에서 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것을 이제 어떻게 쓰냐? 이것도 마찬가지. 먼저 내용을 생성을 해야 돼요. 자, 하나씩 한번 쪼개가 볼게요. 자, 배려 어떻게 쓸까? 자, 배려는 기본적으로 공감과 역지사지, 이게 뭡니까? 입장을 바꾸는 거죠. 자, 공감과 역지사지가 드러나야 돼. 왜? 내가 쟤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야 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 반에. 뭐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러면은 먼저 공감을 먼저 해야죠. 아, 내가 쟤라면 얼마나 불편할까? 이 공감과 역지사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액션이 나오는 거지, 행동이. 그래서 어떻게 도와줬어요? 가방을 들어주거나 어떤 유의물을 챙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배려에 대해서는. 자, 또는 혼자 전화올 친구가 있었어. 자, 먼저 공감, 역지사지를 해야겠죠. 아, 내가 쟤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도로 이제 배려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선생님, 공식입니까? 이렇게 써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제가 1000편쯤 보고 나니까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이런 흐름이. 자, 두 번째, 나눔. 자, 나눔이란 건 뭡니까? 내 것을 나눠주는 거죠. 내 거를,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눠주는 건 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희생정신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많이 사용된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양원 봉사. 나도 수험생이라 시간이 없지만 한 달에 2시간씩 시간을 내서, 2번 시간을 내서 방문했다. 이게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자, 특정 과목에 취약한 친구. 이 친구한테 어떻게 나눠줄까? 내가 애써 정리한 자료지만 기꺼이 나눠주었어. 이게 희생이죠. 첫 번째는 나의 시간을 희생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노력을 희생해서 나눠준 거예요. 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받을 수 있는데 얘 주라고 양보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하고 나눔을 한 거죠. 자, 기본적으로 나눔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나눠주는
희생 정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협력. 자, 협력은 기본적으로 협동 정신이 드러나죠. 뭐 같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협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랑 같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협력과 갈등 관리는 반이어 같지만 사실 동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동아리 행세를 추진하면서 협력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기획, 홍보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어요. 근데 갈등이 발생했어. 왜? 나만 겁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 친구는 안 하는 것 같거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이 동아리 행사도 잘 치렀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갈등 관리예요. 자, 갈등 관리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7구등과 행사를 갔는데 현장에서 행사가 취소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 친구들 어차피 나왔으니까 시간 맞춰 놀다 들어가자. 약간 좀 꼼수를 부리자는 거죠.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고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뭔가 의견이 다르니까 갈등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을 설득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갈등 관리, 다른 말로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학교로 복귀를 했다라는 시나리오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정직성을 인정받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이것도 내용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워크시트에다가 학교 활동에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이 키워드를 입증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뽑아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려를 키워드로 잡았다면 어떤 에피소드로 내가 배려심이 있다는 걸 증명할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의 도우미 활동 또는 전학 온 친구들의 학교적인 돕기라는 걸로 내가 배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자, 학교 축제, 행사, 체육대회, 수학여행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까? 갈등관리. 왜?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갈등관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축제에서 학급 댄스 경연대회를 하는데 안무 선정으로 의견이 충돌했는데 블라블라 해서 해결한 얘기. 수학여행 때 함부로 버스를 바꿔 타는 옆반 아이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봉사활동은 정해져 있죠. 거의 나눔이죠. 그래서 실보험 어디 가가지고 활동을 했다. 동아리 활동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협력이겠죠. 소설 창작 동아리 문제 발간에 역할을 분담을 했다. 여기서 간지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서기 활동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빡빡하죠? 고등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하는 사례를 들고 느낀 점을 소설하세요. 느낀 점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느낀 점 드러나야 돼요. 자, 2학년 때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교육학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지원했던 친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울대는 안 됐고 이제 연대 교육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2학년 때 소수학과를 위한 진로 동아리를 개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떤 일을 활동했니? 라고 물으니까 답을 바로 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이게 뭡니까? 주장이에요. 주장. 당시 교내에는 경제, 수학 등 인기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는 많았지만 광고, 홍보, 디지털 영상 등 소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 제가 만약 그런 친구들의 입장이라면 답답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공감이죠. 공감 입장 바꿔 역지사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배려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소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동아리를 개설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쉽지가 않아. 도서관에 관련 도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짜잘한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해결해야지. 소셜 커머스와 중고 거래를 통해서 전자책 단말기 10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고 3학년 때는 교육청 진로동아리 공모에 지원해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유명 직업인 초청 강연회를 개최해서 진로의 갈등을 겪어온 친구들이 현실적인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했구나. 중고로 단말기 구매하고 진로 동아리 공모전에 응모하고 돈 타가지고 뭐예요? 작가 직업이 초대해가지고 강연도 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문제 해결한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뭘 느꼈을까? 느낀 점 나와야겠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수자에 못지않게 소수자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소수자의 공정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에피소드 소수학과를 위한 진로 동아리 개설이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주로 배려와 나눔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기계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키워드를 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500자 500자식이죠. 2학년 때 중국 항일 유적지 답사를 하면서 가치관 차이에 의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주장이죠. 자, 입증해 볼게요. 이제 근거. 주군께 광개토 대왕릉을 답사할 때 친구 중 한 명이 무덤돌 하나를 슬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품이랍시고 훔친 거죠. 도적질을 한 겁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누가 친구가 이제 돌을 훔치고 있으니까 제가 친구의 행동을 막자 친구는 다른 관광객들도 이렇게 하나씩 가져간다고 하더라. 돌 하나 가져가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 나중에 내가 역사를 열심히 연구해서 나라에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뭔가 의견이 다르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런 식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해외에서 나라 망신시키는 거다. 기본적인 도덕관념 없이 역사 연구를 해서 그래봤자 중국이나 일본처럼 역사 왜곡밖에 더 하겠냐? 라고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말이 설득이지 싸운 거죠. 그제서야 친구는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며 무덤돌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느꼈을까요? 그 사건을 계기로 친구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보다는 잠깐 불편하더라도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지원학과가 어디였죠? 교육학과였죠. 아니, 교육자가 뭔가 무덤도 훔친 거 눈 감아주면 되겠어요? 굉장히 교육자는 도덕적인 인성이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당연히 갈등 관리와 갈등 이제 해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교육자로서의 어떤 자격, 정직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입증해 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예문은 실제 이제 제가 지도했던 학생의 예문인데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잘 드러나 있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퀄리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율문항으로 넘어가요. 이거 자율문항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자, 성장 과정 쓰는 법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자율문항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쓰지 마세요. 첫 번째, 몇 남 몇 여인 몇 제를 태어나,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너무 상투적이에요. 여러분이 몇 남 몇 여인인지 관심 없어요. 대학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떤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 초등학교 때 뭐였고 중학교 때 뭐였고 고등학교 때 뭐였고 이렇게 위인 전기 쓰듯이 연대기 순으로 쓰지 마시고요. 나에게 영향을 준 결정적인 사건도 위주로 쓰세요. 여러분 그 위인력이 쓰는 게 아닙니다. 다 쓸 공간도 없어요.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써야지 이런 연대기를 쓰지 말 것. 세 번째, 자꾸 자기소개서를 쓰니까 가족 소개서를 쓴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었고 지 얘기는 없어. 부모님 소개만 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가족 소개서가 아니라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인상적인 첫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이게 일종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제가 좀 지도했던 자기소개서 중에서 몇 개 좀 인상적인 첫 문장만 모아봤어요. 혹시 분재를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은 어릴 때 화촉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도 있었고, 가족은 저에게 버팀목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문장도 있었고요. 아버지는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고1 때 권고퇴직을 하시고 난 후 아버지 얼굴을 보는 날보다 등을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평범하게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좀 세죠 이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죄 많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뭡니까? 나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도 재밌네. 저를 낳아주신 건 부모님이셨지만 저를 키워주신 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님과의 에피소드를 말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항목표를 접근하는 거예요. 가족 얘기를 하더라도 가족 얘기로 끝내지 말고 그래서 가족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교 얘기를 해도 학교 얘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 선배, 친구, 후배, 학교 활동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 내가 살았던 사회 얘기를 해도 사회적인 현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차원의 이야기들, 어떤 사건들, 당시 시대상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가족, 학교, 사회, 개인적인 경험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가족, 학교, 사회, 개인적인 경험, 이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이 깔때기처럼 나에게로 모여들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로. 자, 개념도는 이렇습니다. 가족이 이랬고, 가족이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학교 생활이 이렇고, 개인적인 경험이 이래. 이게 모두 나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자, 제가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흔히 쓰는 그 몇 남 몇 녀의 몇지를 태어나서 이런 것하고는 이제 또 차원이 다릅니다. 자,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었고요. 자, 창의성을 키워드로 잡았어요. 아버지는 손재주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인상적인 문제로 시작을 했죠. 경기도에 있는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시면서, 자, 성장 과정입니다.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드시거나 기존의 도구도 개량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사과를 편리하게 따기 위해 긴 장대 끝에 가위와 바구니를 다셔서 원격으로 사과를 딸 수 있는 장비를 발명하셔서 특허를 출원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얘기죠. 비록 에디슨처럼 유명한 발명가는 아니셨지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러한 영향을 받았구나. 창의력이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내가 아버지를 보고 깨달은 거죠. 한편 어머니는 과학하고는 거리가 먼 전업주부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바쁜 아침에 도시락용 소세지를 써시는 모습을 보고 아예 처음부터 적당한 크기로 썰어진 채로 포장해서 판매하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참 기발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회사에 정식으로 건의해보지 않느냐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나무라지 않고 격려를 해주신 어머니 덕분에 이게 뭡니까? 어머니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생각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마음껏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도 그렇고 어머니로부터도 그렇고 뭐예요? 모두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왜? 우리의 키워드가 창의성이니까. 왜 창의성이에요? 컴퓨터 공학을 하려면 창의성이 필요하니까 키워드를 끄집어내는 거죠. 자, 이런 저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처음 접한 컴퓨터는 그야말로 꿈의 도구였습니다. 이때 이제 또 학과 연관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일남 미녀의 뭐 장남으로 태어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지원학과, 나의 키워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아버지가 등장하든 어머니가 등장하든 친구가 등장하든 학교 선생님이 등장하든 다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나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었고 나의 컴퓨터 공학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다. 이걸로 깔때기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직접 제가 여러분들 수험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의 성장 과정이고요. 제가 학생 때 쓴 건 아니지만 저의 어린 시절이 진솔하게 담겨 있는 성장 과정입니다. 거짓말치면 안 되니까. 그죠? 혹시 분재를 좋아하십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쓴 거에서. 낯설게 시작하겠죠. 혹시 분재를 좋아하십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1년 3년 전 막내로 태어나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게 뭡니까? 일부러 상투적이게 쓴 다음에 역시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유도했다가 일부러 틀어준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 드러나죠. 어릴 적 저희 집은 화촉 가게를 했습니다.
주로 난초와 분재를 키워서 판매했는데 나무들을 관찰하다 보니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릴 때 화초 가게 했어요. 우리 집이. 태어날 때부터 곧게 뻗어나가는 나무가 있는 반면 멀리서 보면 곧게 자라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원래 고전 나무가 아닌데 지지대 덕분에 곧게 자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나무에 가깝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가 왜 나오냐? 국어 교육과를 지원하는데 나의 키워드가 의지력. 어려운 어린 시절이었지만 내가 거기 굴복하지 않고 그래도 번듯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중고 오토바이 매매 사업에 실패하시고 호구지책으로 화초 가게를 차리신 아버지는 일을 하시는 날보다 술을 드시는 날이 더 많았고 주사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는 실제 제 경험담입니다. 집에 유리로 된 그릇은 모두 깨져서 남아나지가 않았고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 날이면 행여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 칼이나 드라이버 등 뾰족한 물건들을 모두 장롱 속에 깊이 숨겨야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 술 드시고 오시는 날은 뭐 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칼, 뭐 가위 다 숨겨야 됐어. 찌를까봐. 그리고 저희 집에는 유리로 된 그릇이 없었습니다. 이미 깨진 건 다 깨졌어요.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서 집에는 항상 양은 그릇 있잖아요. 항상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오면 막 창피하죠. 왜냐면은 냄비 그릇 내오는 냄비가 다 찌그러졌거든. 그것도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밥그릇, 뭐 냄비 이런 것들은 다 그 개밥 그릇처럼 다 찌그러져서 참 친구를 제가 못 데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지금 이게 웃으면 말하지만 오죽했겠어요 옛날에, 그죠? 자다가 막 아버지한테 맞은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의자로 막 찍히고 막. 어쨌든 간에 자, 이런 환경에서 제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지지대는 뭐예요? 지금 분재 화초를 키워드로 이미지가 일관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붙잡은 지지대는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가출을 할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해보았지만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제 아버지는 일 안 하고 술만 드시니까 화초들을 돌보시느라 손이 나무뿌리처럼 되신 어머니를 보고 저는 차마 어긋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자퇴 안 한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니체의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또 명언구를 인용해 주고요. 자, 뭡니까 지금? 다 의지력을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비록 가정 환경은 남들처럼 좋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강인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재를 좋아하신다면, 이게 뭐예요? 수미상관이죠. 앞에 물었잖아요. 혹시 분재를 좋아하십니까? 자, 분재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상초와 옹이가 많은 나무를 쓰다듬어 보십시오. 이 상초 옹이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게 여물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어진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공통문항 1, 2, 3번 쓰는 방법하고요. 자율문항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성장 과정을 쓰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걸 제 강의로 다 말한다면 사실은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다른 자율문항 있잖아요. 뭐 지원 동기라든지 뭐 독서 경험이라든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자기소개서 쓰는 또 다른 방법들이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제가 쓴 뭐 제가 책 파는 건 아니고 이걸 읽어보시면은 또 자세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그 자기소개서 카페예요. 입술자국이라고 네이버에서 카페.naver.com 요 KYSMARK 키스마크죠. 예, 여기로 오시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입술자국이 입시 논술 자소서 국어의 줄임말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오시면은 제가 썼던 여러 자기소개서 칼럼이라든지 뭐 자기소개서 기본 강의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뭐 심화 강의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뭐 책을 안 사봐도 뭐 합격 예문 다 오픈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입하시면은 볼 수가 있어요. 자, 개인적인 청산 안 해줍니다.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 책에 출간된 자료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입술자국 검색하셔가지고 또 이 주소 치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예문과 이론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퍼펙트 자소서 1000편의 자소서를 분석하고 추출한
대입 자기소개서 합격 공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